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 현대사 이야기로 중국의 군벌이 어떻게 생성되고 운영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국의 군벌이 시작된 것은 청나라가 망하는 20세기 초부터라고 볼 수 있지만 군벌이 배태된 시기는 19세기 후반이기 때문에 그 시기 청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군벌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에게 공식적으로 나라를 빼앗긴 것은 1910년부터 35년간이지만 실제로는 19세기 후반 운요 사건부터 1910년까지 발생했던 일련의 국권 침탈 과정을 알아야 한일 병탄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키백과에서 군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는 군벌을 군대의 상부층이 자기가 가진 군사력을 배경으로 정부에 대하여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강력한 정치 권력을 장악한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정부의 상대적 독자성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군벌의 형태를 보면 서양의 봉건사회, 그 밖에도 한국의 군벌, 그리고 바이킹, 외구와 같은 해양 군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는 중국의 군벌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중국에서 군벌이란 군대의 수령이 그 병력을 가지고 지방에 할거하면서 반봉건적인 영주로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반봉건적인 이런 말은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주인으로서, 영주로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로는 위안스카이, 장쩌린, 단치루이가 그 대표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원세계, 장쩌린은 장장님, 단치루이는 단기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중국의 군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백과에서 군벌 시대로 검색하면 나오는 페이지인데요. 중국의 군벌은 1912년 청나라가 신해혁명으로 멸망한 이후에 군사력을 기반으로 전국 또는 지방의 일부에 운거하면서 권력을 행사한 중국의 고급 군인을 말한다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군벌의 분류로는 이제 북부 군벌이 있고 남부 군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당, 공산당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군벌이라고 할 수 있는 북양 군벌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군벌의 뿌리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19세기 후반에 청나라가 영국에게 먹히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 중국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 당연히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아편전쟁입니다. 1840년부터 1842년까지 있었던 제1차 아편전쟁, 그리고 1856년부터 1860년까지 있었던 제2차 아편전쟁. 아편전쟁이 두 번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제1차 아편전쟁의 결과로 난징조약이 체결됐다는 점입니다. 난징조약이 체결되면서 5개 항구를 개항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광저우, 샤먼, 푸저우, 닝보, 상하이 등 5개 항구를 개항하게 되는데, 개항했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이 5개 항을 영국에게 먹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5개 항구는 보시는 것처럼 다 남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아편전쟁을 끝내고 남쪽의 항구를 점령하면서 중국을 쪽쪽 빨아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이 워낙 크니까 5개 항을 먹어도 무역이익이 자신들이 원했던 만큼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항구도 몽땅 먹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그때 일어났던 에로우 사건 을 트집 잡아서 억지로 발생시킨 전쟁이 바로 제2차 아편전쟁입니다. 그래서 제2차 아편전쟁의 결과로는 베이징 조약 그리고 텐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텐진항을 개항하고, 그러니까 텐진항이 먹히고 베이징에는 외교관의 주재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중국 동쪽의 해안도 영국에게 먹히면서 중국의 모든 항구들이 대부분 다 영국에게 먹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중국이 당하는 사이에 중국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당연히 않았겠죠. 그래서 중국의 남쪽에서는 남경을 중심으로 하는 태평천국의 난이 발생해서 청나라를 따르지 않는 독자적인 국가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북쪽에서는 서양의 군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도 서양 무기를
자기를 받아들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료들이 생겨나면서 양무운동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무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이 과정에서 군벌이 양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무운동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백과에서 양무운동을 보면 양무운동은 제2차 아편전쟁이 끝난 후 1861년부터 청일전쟁에서 패배하는 1894년까지 청나라 말기에 관료들 주도로 이루어졌던 군사 중심의 근대화 운동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군사 중심의 근대화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양무운동을 추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1861년에 이 양무운동이 시작하는 1861년에 신유정변을 일으켜서 고명대신들을 꺾고 정권을 잡은 서태후의 오른팔입니다. 그래서 공친왕 혁흔인데요. 공친왕 혁흔을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날카롭게 생겼죠. 이 혁흔은 청나라 제9대 황제인 한풍제의 이복동생입니다. 그리고 한풍제가 죽을 때 아들이 이 6살짜리 동치제밖에 없었기 때문에 동치제가 제10대 황제로 등극을 하는데, 이때 동치제의 친모인 서태후와 함께 작당해서 고명대신들을 꺾고 신유정변을 일으키면서 청나라의 정권을 잡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혁흔이 신유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후에 태평천국 운동에서 활약했던 그 중국번, 이홍장, 좌종당 등을 이용해서 양무운동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흔은 원래부터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물이었기 때문에 서양 열강도 혁흔의 그 신유정변을 환영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혁흔에게 일정 부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변두리 기술을 제공하면 굳이 그 청나라와 전쟁을 통하지 않고서도 중국의 피를 쪽쪽 빨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혁흔이 그 영국을 비롯한 서양 열강의 마음에 들지 않았더라면 신유정변은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훗날 그 서양 열강에 의해서 결국 다시 뒤집혀질 운명이었죠. 그런데 이 양무운동의 문제가 뭐였냐면 중체서용이라고 해서 중국의 전통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다가 서양의 과학기술을 활용하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경에 그 외국어 학당도 생기고 해외에서는 유학생도 보내면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도 군사적인 측면에서 행해진 것이 바로 강남 제조총국이나 금릉기지국이나 복주 선정국이나 텐진 기지국 같은 그 군수공장들이 건설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해군력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해군으로서는 북양함대, 남양함대, 복건함대 이 3개 함대도 창설되게 되는데, 이제 해군 사관학교죠. 해군 사관학교가 3개가 전국적으로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그 핵심이 바로 북양함대, 북양수사라고 하는 것이죠. 북양수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북양함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남양함대는 남양수사, 남양함대라고도 하죠. 그리고 복건함대, 복건수사 이렇게 됩니다. 그 위키백과의 설명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위키로 설명을 하는 게 맞을까 생각을 좀 했는데, 그래도 다른 것이 특별히 볼만한 게 없기 때문에 북양수사를 그냥 이대로 위키백과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북양수사는 원래 1871년에 이홍장의 지원으로 건립된 함대입니다. 1894년에 청일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극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 함대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남양수사나 위해수사에 비해서 전력이 약한 그런 함대였지만, 이후에 이홍장이 막대한 지원을 쏟아부으면서 강력한 최강의 부대로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학문에 서양의 기술을 도입한다고 할 때 여기서 중국의 학문은 뭘까요? 당연히 유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군인들은 물론 다른 시기에도 그랬겠지만, 이 시기 군인들은 오로지 유교적인 정신교육만을 받은 군인이 양성된 것입니다. 조금 좁혀서 얘기해 보면, 황제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사령관이 유교를 이용해서 자신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군대를 양성한 것이죠. 유교적인 인의와 충효 사상을 바탕에 깔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국가도 없는 상황에서 해당 군대의 사령관에게 절대 복종하는 그런 일종의 사병화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군벌의 형성을 정치 사상적 관점에서 봤을 때의 분석인데요. 그런데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신의 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지니까 각각의 성에서 할거하고 있던 군인들이 자기들이 국가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어서 직접 군대의 재정에 사용하기도 하고, 통행세를 내라고 백성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실제로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군대의 재정에 쓰기도 했기 때문에 적어도 군대 내에 있으면 군사들이 굶어 죽을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군벌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북양군벌의 원세계 위안스카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벌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순원이 국민당을 조직해서 북벌을 하려 한 것이고, 천두슈나 리다자오도 공산당을 만들어서 군벌에 대항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군벌의 시대라고 말하는 1912년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기는 1945년까지의 중국 역사는 크게 볼 때 이 군벌과 국민당 그리고 공산당이 각축을 벌이는 이 3파전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도 좀 더 세분해서 얘기를 하면 북양군벌 중에서도 이제 안위파나 직례파, 봉천파 등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밖에도 남쪽에도 남부군벌이 있었고 또 다른 지방 군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상이, 이 모습이 꼭 예전에 556국 시대의 난립상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20세기판 556국 시대다 이렇게 제목을 단 거죠. 그러면 챕터를 달리해서 중국의 대표적인 군벌인 북양군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군벌은 단연 북양군벌입니다. 그래서 조금 읽어보면 북양군벌은 청조 말기, 중화민국 초기에 등장한 현대식 군사집단, 그래서 이홍장의 강력한 북양군에서 출발해서 위안스카이를 거치면서 분열하고 다른 지방의 군벌들을 압도한 그런 군벌이 북양군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북양군을 만든 사람이 이홍장인데 그 이홍장이 1901년에 죽거든요. 이홍장이 죽은 다음에 위안스카이가 북양군을 이어받은 것인데, 그래서 북양군벌 하면 위안스카이가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안스카이를 짧게 좀 말씀드려보면, 이 위안스카이는 원래 하남성의 명문가 출신입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남성이면 이쯤 됩니다. 그래서 하남성의 명문가 출신으로 계속 상시를 시험을 치는데 계속 낙방을 하게 되니까 포기를 하고, 이 상하이 밑에 보면은 저장성이 있습니다. 절강성이 있습니다. 이 절강성의 절강제독 오장경이라는 인물 밑으로 들어가서 군인이 된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특히 1882년에 조선에서 이모군란이 발생하는데, 이때 궁지에 몰린 민씨 일가가 청나라에게 개입을 요청합니다. 이때 오장경을 따라서 조선으로 들어와서 원세계가 이 반란군을 진압하고 흥선대원군을 체포해서 청나라로 압송하는 데 활약하면서 이때부터 출세가도를 달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청일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약 10년 동안 조선에 머물면서 일종의 총독 행세를 하면서 조선의 내정에 심하게 간섭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1894년에 청나라로 돌아가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 이홍장 사후에 북양군의 수장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술변법이라든지 의화단 운동과 같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적절하게 처신을 하다가 결국에는 1912년에 신의 혁명이 발생했을 때 순원으로부터 양보를 받아서 그 임시 대총통이 되죠. 그리고 몇 년 뒤에는 중국의 황제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려와서 1916년에 그 중화민국의 초대 대총통이 되지만 얼마 안 있어서 3개월 후에 바로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원세계가 죽으니까 그 각지에서 원세계의 부하들이 서로 자기가 후계자가 되겠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니까 북양군벌이 3개 계파로 쪼개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쪼개진 내역을 보면 안위군벌, 지계군벌, 봉천군벌 이렇게 나뉘는 것인데, 이 안위성을 중심으로 한 인물이 바로 안치루이, 당기서고, 지계군벌은 풍거장, 풍국장, 그리고 봉천군벌은 장쩌린, 이 장장님, 그리고 장장님의 아들 장쉐량 이렇게 됩니다. 이 장쉐량이 바로 장학량, 이 사람이 그 서한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런데 이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 점은, 이 각 그 군벌마다 이 군벌의 수장들은 다 대부분이 북양군의 장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장장님만 마적단 출신이죠. 생긴 거는 좀 꺼벙하게 생겼는데 말이 그 마적단이지 사실 도적 그냥 깡패입니다. 깡패 도적단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 원세계가 황제에 오르려고 했을 때 만주를 장악하고 원세계
위협하면서 총독자리를 얻어낸 그런 인물입니다. 이 중에서 원세계 사후에 가장 먼저 패권을 잡은 사람은 안위군벌의 단치루이였습니다. 단기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원세계가 사망하니까 당시에 부총통이었던 리위안홍, 여원홍입니다. 여원홍이 자연스럽게 제2대 대총통이 됐는데 이때 단기서가 총리가 되어서 내각을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여원홍과 단기서는 그 이후에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이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소위 부원지쟁이라는 권력투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 단기서가 이기면서 패권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기서가 생각할 때 이제 프랑스 그리고 영국과 연합해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해서 이기면 그 칭다오에 있던 독일 조개지, 지금 보시면은 산동반도 여기 밑에 보면 칭다오가 있습니다. 이 칭다오에 독일 조개지가 있었는데 이 독일 조개지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일본 역시 그 21개조 요구사항에서 드러냈듯이 독일을 대신해서 산동반도를 포함한 북중국 전체에 일본이 자기들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독일을 밀어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단기서와 일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단기서가 일본의 지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중국 진출을 허용한 것이죠. 그런데 1918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19년에 파리 강화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기존의 산동반도에서 독일이 행사하던 권리를 일본에게 넘겨주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비밀 협약 내용이 중국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오사운동이 터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 친일했던 단기서의 행동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 단기서의 군대가 패배하면서 다른 군벌에 의해서 패배하면서 패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희파가 물러나고 지게군벌과 봉천군벌 사이에 또다시 패권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직봉전쟁입니다. 직봉전쟁은 위키백과에 없기 때문에 이제 나무위키로 보면 직봉전쟁은 두 번, 1, 2차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1차 직봉전쟁에서는 그 지게군벌이 6일 만에 봉천군벌을 격파하고 장장님이 공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동북의 주인으로는 계속 군림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그 2차 직봉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2차 직봉전쟁은 그 강소 독군, 이 독군이라는 것은 그냥 군벌이라고 편의상 그 군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소 군벌인 치셰위안, 제서번입니다. 제서번이 안위군벌인 절강독군 류융상을 공격한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류융상은 노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봉천파인 장장님이 류융상과 동맹, 연합을 구실로 관내로 진출했다. 이러는데 이제 관내면 이제 산해관 쪽 일대, 열하 일대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그 당시에 대총통이 조곤이었거든요. 차오쿤 조곤이었기 때문에 이 대총통에게 대적하게 되는데 이때 조곤이 오페부를 토벌군 총사령관에 임명해서 장장님에게 대항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페부가 다시 한번 당시에 기독교 장군이라고 불리던 감리교 신자 펑위샹, 이 풍옥상을 함군 사령관에 임명해서 장장님과 맞서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풍옥상은 조공과 오페부의 전횡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손문, 순원을 이제 존경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순원이 장장님하고 연합해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장장님이 그 사실을 알아채고 조공과 오페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장장님이 아들 장학량에게 돈으로 풍옥상을 매수해라 이렇게 한 것인데 이때 그 작전이 어느 정도 먹히게 돼서 풍옥상이 자신의 부대를 국민군이라고 계칭을 하면서 1924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대총통 조곤을 체포하고 그리고 북경을 장악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1924년에 있었던 북경정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가 일반 국민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위키백과를 좀 읽어보면은 마지막 황제에서도 언급되는 실제 장면인 청황씨를 자금성에서 퇴출시키는 장면의 실제 사건이다. 그래서 푸이를 일반인으로 끌어내린 인물이 바로 풍옥상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북경 정변 이후에 풍옥상은 그 장장님과 또다시 그 내전을 벌이는데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장님이 패권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경정변의 결과로 화북의 패권을 잡게 된 장장님은 그 기세를 몰아서 순식간에 양쯔강까지 남하하게 됩니다. 장장님이 이 뛰어난 술수를 이용해서 이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 양자를 잘 조종했기 때문에 이 만주에서 자신의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자신의 기반을 다진 후에 남하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최남단인 광동성 일대에 자리 잡고 있던 국민당의 입장에서도 이 장장님의 남하는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움직임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장제스의 국민당이 드디어 북벌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위키에서 북벌을 잠깐 보면 1926년부터 28년까지 국민당이 공산당과 협력으로 군벌을 타도하기 위해서 했던 군사 작전이다. 그리고 결국 북양군벌을 몰아내고 중국을 재통일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당이 북벌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순원이 죽기 전에 군벌을 토벌하기 위해서는 군사력 강화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광저우에 황푸 군관 학교를 세우고 또 국민혁명군도 조직하고 장제스가 순원 사후에 1925년에 순원이 죽거든요. 그래서 순원 사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광동성과 광서성에 출병을 해서 국민당 세력으로 통합시키면서 그 세력이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황푸군관학교가 많이 들어본 학교인데 의열단장인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 황푸군관학교 출신입니다. 영화 밀정에서 이병헌이 연기했던 인물이 바로 김원봉을 모티브로 한 인물이었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국민당의 힘이 같이 커지면서 북벌을 시작하게 된 것인데 북벌의 목표가 바로 이 북양정부, 북양군벌의 두 파벌, 지게파와 봉천파 군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페이프, 오페부, 손전방, 그리고 장장님 이렇게가 목표였죠. 그래서 바로 드디어 이 그림까지 오게 되는 것인데요. 1925년에 북벌하기 바로 직전에 장장님, 손전방, 오페부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국민당이 이 광동 광서 지역에 포진하고 있는 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북벌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 북벌의 경로가 이 세 방향으로 진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이 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파란색이 국민당입니다. 파란색 광동, 광서 여기가 국민당이고 그 다음에 이 장절인 이 장장님이 자주색, 갈색인가요? 여기 북쪽에 차지하고 있고 오페부가 이 빨간색 여기를 차지하고 있고 손전방이 주황색 요 오른쪽 동쪽을 차지하고 있고 염석산이 중간에 그리고 서쪽에는 폭목상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사실 이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같은 건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국민당 군대가 이 파란색으로 통해서 진군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 지도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당의 출발점은 광저우입니다. 세 가지 루트로 북상을 하는 것이었는데 첫 번째 길은 광저우에서 창사를 거쳐서 양쯔강의 요점이죠. 우한, 무창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광저우에서 여기가 이제 강강이 있는데 강강을 따라서 난창으로 가서 남경으로 올라가는 루트. 그리고 마지막은 동부 해안을 따라서 복건성을 지나서 북상하는 루트. 이렇게 세 루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북상에 성공하게 되면 그러면 내륙에서는 양쯔강의 요충지인 우한에 자리를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안가에서는 상하이나 남경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양쯔리버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요충지입니다. 여기를 1차적으로 정복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북쪽에 보면 이제 옐로우 리버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북상을 하면서 같이 노렸던 것이 바로 다른 기타 군벌들을 포섭하고 남쪽의 군벌들을 포섭하고 그들의 군대를 국민혁명군에 합류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926년 6월 달에 장제스가 국민혁명군의 총사령관이 되고 7월 달에 북벌 동원령이 발표되면서 그리고 제국주의 군벌 치하에 있는 민중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드디어 북벌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북벌에 대한 대서사시가 펼쳐지게 되는 것인데 그 과정도 상당히 이제 스펙타클합니다. 이 북벌의 과정도 너무 길어서 그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북벌 과정에서 이 장제스가 사임을 했다가 다시 재임을 했다가 이제 반복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그 당시에 이제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던 그 북양 군벌을 베이징에서 몰아내게 된다.
라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 것은 이 장제스와 장장님의 전투가 1928년 3월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장제스 군대의 승리가 거의 확정되는 찰나에 일본군이 갑자기 그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산둥반도에 정규군 약 5,000명을 파견해 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제 겉으로는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를 댔지만 실제로는 그냥 두면 장제스가 중국 전체를 통일할 것 같으니까 그 중국의 통일을 방해할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본군이 장장님한테 너희는 이제 만주로 돌아가고 우리가 대신해서 국민당 군대가 그 만리장성을 넘어서 쫓아가는 추격하는 것을 막아주겠다. 그렇게 설득을 해서 장장님이 이제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결국에는 기차를 타고 만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돌아갈 때 기차가 폭발하면서 장장님이 사망하게 되죠. 그것도 이제 일본 관동군의 소행이었는데 그 사이에 염석산이 북경에 입성을 해서 북벌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북벌군이 6월 8일 날 전투도 없이 베이징에 무혈 입성했다. 그리고 텐진도 점령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에 들어온 장제스가 순원의 무덤 앞에서 북벌의 완성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봉천파의 그 수장이 된 사람은 당연히 그 장장님의 아들 장시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시량은 사실상 국민당에게 항복하고 동북 총사령관에 임명이 되죠. 그리고 이때 그 지계성이 하북성, 그러니까 허베이성으로 이름을 바꾸고 베이징은 베이핑, 그러니까 북평, 그러니까 북쪽의 평화란 뜻입니다. 그래서 베이핑으로 그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시면 북벌이 끝난 후에 그 중화민국의 지도인데 장제스가 이끄는 난징 국민정부, 남색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때부터 수도는 남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군벌을 다루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군벌은 중국의 군벌 역사 중에서 극히 일부분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컷 편집식으로 전개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전혀 이해가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조금 건방지지만 강의 형식을 빌렸는데 강의식으로 하다 보니 너무 길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중국 현대사 책 몇 권과 위키백과를 통해서 군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영상이 금과 옥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중국 군벌이 공부하기에 너무 힘드니까 그저 참고한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류는 지적해 주시면 고정 댓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지명을 한국식과 중국식으로 섞어서 읽었는데 입에 익은 대로 그냥 읽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